억울한 옥살입니다. 자, 이 기자 진짜 황당한 사건의 재판이에요. 네, 2015년에 벌어졌는데 이때 한 50대 여성이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 조카를 왜 성폭행했냐 이러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아랫집에 살던 6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나 성폭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의자로 지목된 이 60대 남성은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무죄를 호소했는데 이 50대 여성의 가족들은 증언이 똑같았어요. 이 피해를 당한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에서도 인정이 돼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 이 이웃 남성 60대 남성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이 50대 여성의 남편이 진범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드러나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요. 최근에 항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진짜 사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온 가족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웃집 남성을 범인으로 몰았어요. 네, 이 사건 판결문을 꼼꼼히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들이 의심을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피해자지만 실제로 이런 그 무고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 50대 여성이 이 범행을, 이 무고 그리고 사건의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이제 자기 범죄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채질한 거예요. 예,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50대 여성이 이제 일도 시키고 또 뭐 때리기도 하고 학대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배를 확실하게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각본을 짜듯이 해서 이런 범행을 진두지휘했고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조카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 60대 남성이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 그냥 딱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 50대 여성인데 내 남편이 내 조카를 건드렸다, 성폭행했다. 이걸 내가 그냥 감방에 보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오히려 그걸 막 감싸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단 말이죠. 네. 이게 저는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여성의 심리가. 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자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에 그리고는 피해자의 피해 발고로 가족이 해체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가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공유하는 그 파트너, 다시 말해서 이 이제 부인이죠, 아내죠. 이 아내가 조카에 대한 또는 자녀에 대한 성폭행을 마치 없는 것이냐 부인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냥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이웃집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멀쩡한 사람을 결국 가해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이건 그분은. 정말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되고요. 예. 지금 나중에 이제 뭐 나오기는 하겠지만 형량이 이렇게까지 진실을 뒤집어서 악의적으로 이제 공무를 집행을 완전 방해하고 사법권을 위기에 빠뜨렸는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벌을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얘기 뭐 잠시 뒤에 다시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자, 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이 무고 몰린 이 피해자, 이분의 딸이 그렇게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방팔방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폭행 사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50대 여성의 작은 조카였죠. 이 피해자를 끝내 만났어요. 전국을 누벼서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범인이 있다. 진짜 범인은 고모부이다. 나의 고모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해요.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 항소심 선고가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에 증언을 하면서 진범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로 몰린 60대 남성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니, 이 따님이
유산까지 했대요. 이 원래 진범 이 가족들한테 막 시달려가지고. 가족 전체가 생업을 잃고 너무나 고생을 해서 유산을 하고 좀 온갖 고통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야, 자 아무튼 이 50대 여성 그리고 또 진범인 남편 무고에 가담한 이 가족들 일단 다 처벌을 받았나요? 네, 일단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혐의도 많습니다. 보면은 무고, 교사, 뭐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까지 다 인정이 돼서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진범이었던 남편 역시 징역 3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도록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범행을 도왔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앞서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형량이 작다. 그런데 그 적은 형량마저도 또 항소심에서는 이 50대 여성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올해 그 2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원심 판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는데 그 이유가 무고 사건이었어요. 역시 같은. 근데 이 무고 사건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로 이제 재판받는 피고인이 무고 사실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 1심 재판, 항소심 재판까지 자백하지 않아도 그 후에 자백하면은 감경을 해야 됩니다. 감경하지 않은 2심 재판이 대법원에 의해서 파기환송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2심 재판 도중에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감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처벌 수위가 좀 내려갔는데 그런데도 징역 7년형이 징역 6년형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사실 항소심 재판부도 감경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짐작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게 보통 옛 고사성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3명 모이면 뭐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고. 이 3인성어란 말이 딱 진짜 이런 거 설명할 때 쓰라고 만든 얘기 같은데 아니 어떻게 성범죄 수사가 이렇게 좀 허술할 수가 있는지 전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네, 뭐 형량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이제 수사 기관에서 초등 단계에서 진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게 사실은 지금 이 성폭행 사건이 1회가 아니었거든요. 3회는 입증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훨씬 많았을 개연성이 높지만 그런데 지금 진술이 막 계속 반복하면서 엇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범행으로 이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 뭐 예를 들자면 모텔이었는데 문제는 모텔이 뭐 결국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모텔에 못 나가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카는 뭐 피해 장소를 5번이나 번복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과정 중에 CCTV가 많이 있었는데 CCTV를 또 초등 단계에서 확보를 안 해가지고 진술만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그 수사 과정이 진행이 돼서 재판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억울한 처음에 가해자였다가 이제 피해자로 둔갑한 이 무고의 피해자가 사실은 그 따님이 지금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이 CCTV 일단 뭐 한 가지 이제 경찰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모텔이 나중에는 없어졌는데 그 모텔이 원래는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 장소로 지목된 그 모텔 주인을 찾아서 만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만약에 모텔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CCTV를 확보를 했더라면 아마 같이 들어간 사람이 고모부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그 CCTV의 저장 기간이 4개월이나 되는데 그 CCTV를 확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불가능했던 거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